특별히 각하의 뉴욕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뉴욕 한인회에서는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각하가 안정되고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 특히 뉴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 F 케네디의 우리 교포들이 열광적으로 나가서 각하를 환영하게 될 것이며, 각하가 투숙하시는 월돌프 아스토리아 등 또 방문하시는 유엔 본부 등 여러 곳에서 우리 교포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겠다는 그런 그 고무적인 말씀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한인회에 어떻게 했으면은 보다 각하가 즐거운 마음으로 방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포들이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문의가 전화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때 국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일치 단결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나아가서는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불같은 염원이 전부 결정되어서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가 참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레간 대통령과 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얘기가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10만 나아가서는 재미 55만 동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영할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올 수 있습니다. 박지원, 먼저 사진 속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 영상을 많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내용을 들어보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그날 하루가 중요하며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모사꾼 기질의 임기응변을 기묘하게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고 그 순간에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비굴한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창피함을 모르는 인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편 박지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과정과 그 후로 정치계에서 살아남은 과정을 들춰보기로 하자. 1981년 1월 당시의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교포 뉴욕 한인 회장 박지원을 중심으로 각 교포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교포들은 케네디 공항과 숙소인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부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환영 행사를 했다. 또한 1985년에도 박지원은 뉴욕 평통자문위원회 회장을 맡을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환영했다. 뉴데일리에 의하면 박지원은 1981년 한국방송공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지켜 세웠던 인물이다. 이랬던 박지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지역에서 소위 민주화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 중요 직책을 맡는 등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인물이 되었다. 말하자면 전두환과는 전혀 정반대의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되었다. 그런 박지원이 오늘날의 인물이 되는 결정적 순간이 왔다. 1983년 전두환 정권 무렵 미국의 망명온 김대중으로부터 소위 5.18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민주주의를 위해 벽돌 하나라도 놓겠다는 심정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며 미국에 일어놓은 경제적 기반을 놔두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김대중의 정치 활동을 돕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국 정치에 입문한 박지원은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는데, 첫 번째로는 2010년 초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대두되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10년 12월 11일 머지않아 남북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하였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마치 북한이 붕괴되어서 흡수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말을 자꾸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다. 그런데 내가 박지원이 정치구단이 아니라 모사꾼 구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면서 살아남는 정치 모사꾼이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맡고 있을 때는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하게 응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신의 반대 진영의 정책이나 주장은 무조건 비난하고 보자는 삼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난할 때와 똑같은 발언을 주절댔고, 결국 이것은 박지원 스스로가 문 정권 때 주장했던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또다시 스스로 뒤엎는 발언이었다.
두 번째, 2013년 김정은이가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했을 때 JTBC 인터뷰에서 박지원은 김정은이 처음 권력을 잡고 나타났을 때 상당히 늠름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박지원은 김정은이의 고모부이자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물인 김정은을 칭송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이어 북한 내부 권력이 요동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이런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 만약 군부가 득세했을 경우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세습 권력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후에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런 박지원을 매우 유효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권력욕과 간신이든 모사꾼이든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권력을 누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기는 박지원의 생각과의 상부상조가 매우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계산법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인권법 저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특혜를 가장 많이 받으며 부를 축적했던 박지원의 입에서 전혀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매우 위선적인 인물임을 비춰주는 것이다. 당시에 몇 차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진보정당 및 민주당계 정당은 반대, 보수정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박지원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한 이유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 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 간의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법을 반대했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며 자신들이 여당으로서 정치를 하려면 북한의 김정일 집안의 독재 정권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속내를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다. 한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숙명을 함께하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도 검찰 독재 정권이니 하면서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친 인물이 박지원인데 유독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면서 유지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 말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과연 상식인지 모르겠다.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던 김대중의 비서실장까지 한 인물이 말이죠. 박지원은 김정은의 3대 세습은 북한에서는 상식이다라는 말도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으며 이렇게 우리가 논란 속에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을 때 북핵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대화 재개 등 대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박지원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 즉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박지원의 썰레발은 박지원에게는 어떠한 정치 철학이나 인생의 지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워딩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캐치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정치인의 장난감으로 놀아나고 이용만 당하고 만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페이스북에서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건물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건물이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박지원의 언행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박지원은 나라가 외세의 침략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라를 팔아먹을 인물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 시절에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런 말은 국정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 국정원장은 언론에 출연하여 국가지도자가 할 말을 할 자리가 아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국가 안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를 안전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다. 자신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 문재인을 얼마나 호구로 보았으면 국가통수권자가 해야 하는 말을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이 그런 권한을 낚아챘겠는가. 그리고 해외 행적이나 국회 정보위에서 수많은 비밀 정보를 노출시켜 외교, 안보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는 박지원이를 부처 관료들 사이에서는 북한 홍보원장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7월에 국정원장에 임명된 박지원은 국정원을 대북 물밑 접촉 전진기지로 삼았고 2021년 6월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을 언급하면서 비밀로 진행되어야 할 대북 정책을 누설했다. 이런 은밀한 국가기밀 정책 행위를 공개했다는 것은 박지원에게는 공적인 일이든 개인 일이든 비밀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상이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인간으로서 정보기관장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지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서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와 경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이후 박지원의 행보는 국정원 본연의 역할인 정보 수집을 넘어 정책 판단으로 확대되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경우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마치 북한의 대외선 전부장 못지않게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또 그는 대북 제재 품목 중 북한 지도층에 특혜로 주는 사치품인 양주와 양복에 대하여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박지원과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 인민을 해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하여 북한을 잘 살게 하여 통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박지원과는 어떠한 정치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단적인 예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표 40표를 만들어 와서 박지원에게 보고하기를 형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했다고 박지원이가 폭로했다. 요즘 박지원이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주절되는 것을 들어보면 국정원장으로서 습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매우 위협하는 뉘앙스가 은근히 배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쩌면 박지원은 정치인의 비리자료나 국가비밀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상당량 불법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다. 하지만 조만간 박지원은 그 입에 의하여 처절하게 고통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정치구단이라고 치켜 세워지지만 모사꾼 19단이라는 별명이 더 어울리는 원숭이 박지원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다. 박지원 제1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제2편은 박지원이의 미국 이민의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엮어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